크립토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산 분리를 넘어 금산 결합으로 향해 가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과 또 그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실 분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정부가 금산 분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60년이 됐는데 그동안 제도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도 이어져 왔고 또 법 제정도 여러 차례 수정이 돼 왔었습니다. 또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에 집중한 은산 분리라는 표현까지 생겼는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금산 분리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금융이 실물 부문에 이렇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주된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자금을 공급하면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뭐 나쁜 기업이고 어떤 투자가 좋은 투자고 나쁜 투자인지 그 선별을 해 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부문이 심판의 역할을 하고 이 산업자본이 경기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기자가 이제 심판을 겸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산 분리가 있었고 네. 또 특히 이제 은행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은행하고 이제 산업은 분리를 해서 뭐 은행 자본은 뭐 4% 이상 산업 자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그 산업 자본 쪽에 그 자회사 그 지분율을 뭐 15% 이상 못 가지게 하는 네. 이런 이제 양 방향을 다 규제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산 분리의 금은 금융이고 네. 네. 산업이고 네. 은산 분리 같은 경우는 은이 은행이고 네, 네, 산은 맞습니다. 역시 또 산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갈아엎는 방안까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예고한 데 이어서 금융계의 BTS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이 배경이 뭔가요? 일단 이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이 플랫폼의 금융 서비스가 자꾸 이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데가 직접 금융 산업에 진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뭐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직접 금융업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IT하고 금융이 자꾸 접목이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뭔가 IT하고 결합을 시키려는 움직임은 저희 정부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은 네. 산업자본, IT 쪽 산업자본이 원래 4%인데 훨씬 더 넘어서 25%까지 네.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아예 갈아엎겠다. 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금융산업 쪽 그쪽 방향보다는 네. 은행이 산업자본 쪽 지분을 좀 더 많이 허용을 해주겠다. 이 방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방향은 금융하고 산업 또는 은행하고 산업 간 분리를 더 완화하겠다. 뭐 이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한번 좀 해보자면 네. 그 금산 분리, 은산 분리를 했었던 것은 사실 이제 은행이나 금융 같은 곳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당히 좀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 기업에게 한 통 속으로 이렇게 굴러서 네. 가게 되면 나중에 네. 부실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사회적인 어떤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판을 만들어 뒀던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아까 이제 예를 드시기로는 네.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게임 회사고 알리바바는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인데요. 네. 뭐 같은 예로 하면 한국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네. 이런 것도 같은 예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리를 하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있고 사실 분리를 하지 않았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 같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금씩 이제 풀어주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최근 정부 움직임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눴고, 네. 금과 산 같은 경우는, 금융과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최근에 결합을 하는 게 유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달라진 걸까요? 일단 뭐 플랫폼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플랫폼은 한번 고객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다른 플랫폼으로 이렇게 그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네. 그 플랫폼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뭐 서치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뭐 이카머스도 하고 네.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어느 플랫폼이나 원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금융 서비스도 결합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고 또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렇게 묶어둬야 네. 훨씬 더 이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플랫폼이라는 것의 속성은 계속 그 플랫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데, 맞습니다. 은행이 따로 있으면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이걸 토탈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사실 이제 당연한 그런 요구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지금 저희 사진 준비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는 뭐 인베디드 파이낸스와 디지털 유니버스 뱅크, 그래서 똑같은 어떤 금융과 산업과의 결합이라고 해도 약간 좀 종류가 다른가 봐요. 네, 어떤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베디드 파이낸스는 이제 네. 비금융 플랫폼이 주도를 해서 네. 그 자기네 그 비금융 서비스에다가 금융 서비스를 결합을 시키는 것을 보통 이제 인베디드 파이낸스라고 하고요. 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경우에는 네. 금융 회사가 그 비금융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 전에 이제 신한은행이 땡겨요라는 네.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그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나 금융이 이제 다른 분야로 또 거꾸로 역 진출을 하는 것을 디지털 유니버스 뱅크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이 이제 다른 뭐 증권이나 보험, 네. 그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 포함해서 네. 다 같이 이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예로 드신 인베디드 파이낸스의 경우처럼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이 은행이 주도하는 금융을 앞지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강점이 있다면 또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빅테크마다 다르겠는데 네. 그 빅테크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음. 그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데이터. 네. 뭐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도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뭐 구글, 뭐 애플, 아마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신용 평가를 하면 훨씬 더 은행들이 하는 신용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용 평가 이외에도 그 기업들이 이 제때 잘 상환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이 은행보다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만약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그 대출을 중개를 해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네. 어떤 업체가 그 상환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은행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되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도 중단을 시킬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그 페널티가 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플랫폼들 대형 플랫폼들은 훨씬 더 막강한 이 파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워낙 다방면으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메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있을 네. 것이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뭐 학교를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의 정보들이 다 이제 그 안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특정하기에 있어서 더 이제 플랫폼이 유리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은행이 신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은행들은 일단은 그 어떤 고객이 과거에
그 연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 그거를 은행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그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 또 그것 말고도 은행들도 뭐 소득 정보라든지 다양한 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은행들은 주로 금융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요. 그 뭐 상거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는 못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과거에는 뭐 플랫폼들의 데이터가 뭐 그렇게 은행보다 그렇게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쪽의 데이터가 너무너무 그 방대해지면서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신용 데이터보다 더 우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은행권 입장에서는 아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은행권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산업에 진출 일반 그 은행에서는 또 다른 사업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많다 보니까 네. 그동안 좀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불만이 많이 있죠. 불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위협도 느끼고 있죠. 네. 그 은행들이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 핀테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오히려 핀테크들은 이제 은행의 뭐 하위 자회사 정도로 네.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네. 빅테크는 그게 위협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어떻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뭐 데이터를 이제 로깅한달지 이런 방법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땡겨요도 진출하고 뭐 네. 국민은행 KB가 뭐 거기도 새로운 이제 종합 앱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고 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는 트렌드로 인해서 네. 이 업계 전반에는 좀 나타나는 변화가 지금 저희가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재판 분리라고 저희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제조와 판매 분리되는 거, 네. 뭐 그러면서 과거에 은행들은 여러 상품들 결합해서 많이 제공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많이 쪼개집니다. 언번들링이라고 하고 네. 다시 또 뭐 그 비금융 금융이 섞여서 리번들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 제조업체인 은행하고 그 고객하고 이게 직접 연결이 됐는데 네. 그 사이에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들이 새로 등장을 하죠. 네. 그 컨테이너라든가 뭐 인에이블러 뭐 이렇게 부르는데 네. 여러 가지 핀테크라든가 뭐 플랫폼 이 다양한 이제 그 중개 업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들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최근에는 뭐 대출을 소개를 해주는데 추천을 해주는데 어떤 가계부 앱에서 대출을 추천을 해주면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비 형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출을 추천해 준다 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플레이어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신용평가도 네. 뭐 여러 가지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비금융 데이터에 근거한 또 신용평가하는 그 기업들 그런 핀테크들이 등장하면 거기서 또 조회를 할 수가 있죠. 그 은행에서 대출 나가기 전에. 네. 그럼 뭐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은행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경쟁 요소라고 하는 것이 금리 정도 그리고 네네. 얼마나 뭐 지점이 많으냐, 네네. ATM이 많아서 뭐 사용하기 편하냐 이 정도였는데 사실 뭐 우리 은행원이 얼마나 친절하냐 뭐 이런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금산 결합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지급 수단이나 혹은 가상자산 활용이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금산 결합 흐름이 그 궁극적인 원인은 이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들은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싫어하고 네. 그 일종의 이제 클로즈드 루프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이든지 다 자기 자체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쓰기를 원할 겁니다. 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가 있고 네. 뭐 저기 구글도 구글페이 만들고 네. 어느 플랫폼이든지 다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그 지급 수단이
지금은 뭐 저희 선불업자의 그 페이 수단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화폐하고 비슷한 위치로 가지 않겠느냐라고들 지금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포인트에 불과하다. 지금은 뭐 아직은 화폐 수준까지는 못 미쳤는데 뭐 그 페이스북에 뭐 리브라라든지 리브라,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 플랫폼 안에서는 마치 화폐처럼 사용되는. 사용이 되는 것을 플랫폼들은 당연히 원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만한 힘이 있지 않나 플랫폼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 가상화폐가 됐든 뭐 아니면 그 기존의 이제 중앙은행 화폐하고 연결된 계좌가 됐건 네. 뭐 새로운 토큰이 됐건 그런 디지털 지급 결제 수단이 상당히 더 힘이 세진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저희는 블록체인 전문 방송을 네네.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기업,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뭐 페이스북, 이제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인데요. 네. 메타에서 가령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뉴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큰 기업들이 계속 자신들만의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데 교수님 의견으로는 그게 이제 실제로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커다란 변수가 네. 그 CBDC라고 네. 그것도 뭐 많이 아시겠죠. 저기 그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화폐. 예. 예. 근데 이제 CBDC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수준으로 출시가 될 거고 그 CBDC하고 분명히 경쟁을 할 겁니다. 플랫폼 네. 화폐들하고 그 경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디지털 화폐가 강력한 힘을 갖는 거는 디지털 화폐가 온갖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제가 그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루어지니까. 블록체인이니까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저장된 정보를 플랫폼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서 저장된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겠죠. 네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들의 그 디지털 화폐는 다양한 포인트라든지 온갖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네. 중앙은행 CBDC는 그 정도로는 못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물론 정부가 강력하게 디지털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그 어지간한 그 플랫폼들의 디지털 화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건 워낙에 이건 법적인 강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니까 네. 죽일 수도 있지만 그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는 온갖 포인트나 온갖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근거는 거기에 모이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은 자기네가 플랫폼도 아니고 네. 그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은 스스로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보호해주고 스스로를 또 이자도 많이 못 주고 서비스도 많이 못 주는 이 정도로 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여전히 그 중앙은행 화폐는 계속해서 융통이 되고 네.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형 플랫폼들의 디지털 화폐가 많이 거래가 되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화폐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존하는 암호화폐들은 사실 지금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제대로 유통되기 시작하면 그런 코인들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견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존하는 암호화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전체 경제에는 결코 좋지 않다. 그래서 살아남게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
대형 플랫폼들 특히 거기에 암호화폐들은 확실하게 예, 자기의 쓸모를 증명한 암호화폐들은 그러면, 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금삼결합 트렌드 속에서 이 디지털 자산 활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는 이 지급 결제 서비스가 은행권의 하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금산결합 시대가 다시 온다면 이런 시장 질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어느 연구소였나? 금융 쪽 연구원에서 네. 그런 심포지움 제목이 그거였어요.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 그러니까 은행은 특별하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저희 금융 쪽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은행이 특별한 것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궁극적인 원인의 하나로 은행의 예금입니다. 네. 은행의 예금은 마치 화폐처럼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행 예금에 온갖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예금 계좌 거래가 그러니까 저희 계좌 추적하는 거는 법원 영장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워낙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은행들이 그 막강한 힘의 원천 중에 하나가 예금인데 예금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의 페이가 대신을 한다? 그러면 페이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급 결제 페이가 가장 금융의 중심이 되고 대출, 뭐 자산 운용,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위 기능으로 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제 브루노 마이어라고 이쪽 네.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하세요. 저도 이제 그분 논문을 보면서 네.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 설득력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어쨌든 사실 이제 금산 결합형 어떤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게 시대의 흐름에 가깝다라는 설명을 지금 좀 시청자분들께 방송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플랫폼이 좀 확산되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독점화돼 버리면 네. 뭐 얼마 전에도 저희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카카오 카카오.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리고 네네. 새로이 스타트업이 새로 등장을 해서 새로 이제 산업에 들어왔는데 네. 데이터가 없고 뭐 제대로 이제 고객 네트워크가 없으면 아예 제대로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그래서 저희가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점점 이런 플랫폼의 독점화 또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국이나 EU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최근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재작년에 네. 작년이죠. 저기 미국에서 5개 법안 그냥 쏟아냈는데요. 네. 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런 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너무 네. 강력해서 그게 쉽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인데 그런 이제 플랫폼의 경제력 집중 또는 이제 데이터를 너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그 데이터 손도 못 대보는 뭐 이런 네. 문제들이 뭐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각국 정부가 그냥 놔두지는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크게 논의되고 있는 규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한 어떤 이런 구역을 정비해주는 그런 규제가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이제 가져가서 그것을 굉장히 또 마구잡이로 사용할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잖아요. 불특정 네, 다수에게 그렇습니다. 노출되게 되면 이게 정작 그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개인에게 치명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게 네. 데이터 보호를 많이 하면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참 좋은데 또 너무 많이 보호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업체만 그거를 꼭 움켜쥐고 네. 다른 기업들은 그거를 손도 못 대보는 뭐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데이터 보호가 오히려 경쟁을 저하하기도 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한 번 나가면 그냥 이 돌이킬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성질이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한 번 노출되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국이 그 개인정보 보호도 하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활용도 하면서 그리고 경쟁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저는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 것이 이 규제가 그래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GDPR 왜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 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게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그러니까 네. 원래 유럽이 데이터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전통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 쪽으로 나갔습니다. 네. 활용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GDPR 고민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게 많이 풀어준 거군요. 저는 GDPR 처음에 이제 나와서 내용을 보고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에 그 법령에 비해서는 훨씬 활용을 좀 강조한 겁니다. 강조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흐름에서 맞습니다. 예, 누구나 다 개인 정보를 막 이렇게 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유럽만 그걸 옥죄고 있으면 또 뒤처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저희 플랫폼 대형업체 다 미국이잖아요. 유럽 네.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 경쟁에서도 뒤처지면 곤란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뭔가 그 좀 전향적인 그런 움직임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는 이제 요즘에 이제 크립토 업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인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부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토큰 같은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웹3 서비스, 웹 3.0 서비스에 대한 좀 이게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아,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고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그 비슷한 그 논의는 뭐 네. 웹3 나오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개인한테 데이터 소유권을 주고 개인이 그걸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면 그 상태가 경제 성장에 가장 좋다. 이런 논문도 있어요. 네. 네. 뭐 미국 그 시카고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런 논문까지 다 쓰고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들한테 다 소유권을 줘도 과연 대형 플랫폼하고 개인하고 협상력이 그게 비교가 될 건가? 그러면 이제 차라리 유니언을 만들게 해주자. 네. 데이터 유니언, 뭐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게 해주자. 음. 뭐 이런 이제 아니면 마이 데이터도 약간은 이제 그런 그 해법에 가깝습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이제 신탁을 뭐 말하는 거죠. 네. 신탁해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개인의 그 협상력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모아주는 거죠. 네. 마이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의 데이터를 싹 모아서 네. 그 금융회사라든가 거기하고 협상력을 좀 갖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여담입니다만 이제 한국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근데 그 결과가 사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좀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마이데이터가 그 금융회사들이 마이데이터에 많이 진출을 했죠.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든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데서 진출을 해서 오히려 그냥 그런 데이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이 그것을 더 확대하는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독립적인 그런 마이데이터 업자는 아직은 별로 없는데, 근데 뭐 그 금융 당국도 좀 쉽지가 않은 거는 네. 그냥 이제 좀 소규모 이런 중소기업한테 그걸 내줬다가 그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이게 정보가 노출되면 큰 문제가 터지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한테 그거를 라이센스를 줘야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좀 그 고민은 있는데 네. 또 아직은 지금 초기다 보니까 그 완전히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계속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늘어나는 네네. 것이 지금 마이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데이터 주권을 돌려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산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확신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이것들과 관련한 연구라든지 뭐 개인이 가령 이제 뭐 한국에서는 없더라도 미국에서 어떤 소비자 한 명이 만드는 그 데이터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든지 혹시 이런 자료는 있나요?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예. 못 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 데이터 소유권을 플랫폼한테 줄지, 네. 뭐 기업한테 줄지, 아니면 네. 개인한테 줄지 네. 각각의 경우에서 경제 성장이 어느 경우가 제일 빠를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였는데 봤을 때는 개인한테 주는 게 게 가장 최적이다. 이런 논문은 이제 유명한 논문이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정부에서 지난 7월에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초에는 좀 개선 계획을 좀 확정을 지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청사진이 그려지나요?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이 논의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쪽으로 들어오는 쪽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그쪽으로 확장하는 뭐 이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뭐 IT 쪽하고 이 금융하고 뭐 결합을 조금 더 완화해주는 뭐 그런 다양한 그런 규제 완화 수단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과연 60년 된 뜨거운 감자, 이 금산 분리 제도가 과연 금융과 산업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